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SJ파트너스의 하서정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서정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교통사고 과실비율 판정이 억울해요. 임차인이 무리한 이사 비용을 요구합니다. 이혼 숙려 기간 외도해도 문제 없나요? 타인 간 대화 녹음 증거가 될까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이죠.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고 나는 화제의 판결.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과거 화제가 됐던 비접촉 교통사고 관련 판례를 토대로 비접촉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 판단 기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접촉 교통사고라는 건 말 그대로 차 대 차 또는 차 대 사람 사고에서 아무런 접촉이 없었는데 인적 피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때문에 더더욱 과실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판결의 발단이 된 사건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승합차가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를 통과하는 순간 승합차의 오른쪽에서 오던 자전거 하나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다급히 차를 멈춰 세웠고 바닥에 넘어진 자전거의 운전자의 상태를 살폈는데요. 이 사고로 70대 고령의 자전거 운전자는 대퇴골 경부가 골절돼 전치 12주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차주는 자전거 운전자의 치료비 2,250만 원 가량을 전액 배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승합차의 속도는 교차로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한 시속 42km 정도였고요. 정지선 진입 직전 신호는 황색 신호였는데 승합차 운전자가 교차로 진입 직전에 황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신속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에 오른쪽에서 오던 자전거가 쓰러지게 된 겁니다. 네, 방금 화면에서 확인했다시피 사건 내용만 봤을 땐 자전거 운전자께서 황색 신호에 빠르게 돌진하는 차량에 놀라서 넘어진 걸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자전거 운전자는 대퇴골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게 된 상황입니다. 비접촉 사고이긴 하지만 그래도 운전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 검찰은 40대 승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네.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이를 피하려고 자전거가 넘어졌다면서 할머니 상해의 책임이 승합차 운전자에게 있다고 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검찰의 판단과는 달리 법원은 무죄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승합차 운전자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라고 본 건가요? 아닙니다. 과실이 없다고 본 것은 아닌데요. 승합차가 교차로 정지선에 닿기 직전 차와 자전거 간의 거리가 최소 7.2m 이상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운행하던 자전거의 속력이 빠르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서 보아서 통상적인 자전거 운전자라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이후 충분히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을 시간적, 거리적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또 피고인이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자전거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신호 위반이나 속도 초과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인데요. 즉, 과실은 있었지만 그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인과관계는 없었다라고 판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넘어지려고 한 시점에서 차량 간 거리도 꽤 멀었고 또 차량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자전거가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단지 승합차 때문에 넘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건데요. 이 밖에 차주에겐 죄가 없다고 판단한 다른 이유도 있었을까요? 네, 또 자전거가 일부 역주행 방향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려고 한 것도 무죄 선고의 사유로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전거가 횡단보도와 좀 떨어진 상태에서 횡단보도의 방향 대각선으로 운행하고 있어서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런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오는 것까지 예견해서 주의할 의무는 없다고 봤습니다. 네, 사고 당시 승합차 운전자가 넘어지는 자전거를 발견하고 즉시 차량을 멈춘 뒤 후속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점도 재판에서 좀 유리하게 참작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이 갑자기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것에 놀라서 다른 차량이 구조물을 들이받거나 보행자나 자전거의 차량의 라이트나 경적 소리에 놀라서 넘어지는 그런 사고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블랙박스나 CCTV 영상에서 차량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거나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오히려 비접촉 교통사고의 가해자들은 뺑소니로 몰려서 향후 법적 대응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고가 본인 차량 때문인지 좀 애매한 경우라도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정차해서 구호 조치를 하고 또 관련 증거들을 확보해 두는 것이 추후 혐의를 벗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비접촉 사고는 직접적인 충돌로 인한 사고가 아니다 보니 뺑소니를 일으킨 본인 스스로 뺑소니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고 원인을 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때문에 사고를 유발하고도 유유히 사건 현장을 이탈하곤 하는데요. 만약 사고를 인지를 했다면은 특가법상 이런 경우에는 도주 차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고요.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사고 당시 근데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또 다소 억울할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도주치상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아예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은 도주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도주치상죄는 사실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사실 정도는 인지를 했었다면은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가버리겠다 하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도주치상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 비접촉 사고와 사고 발생 후 원인 제공 차량의 도주가 현실에서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네, 많이 발생합니다. 한 네. 예로 충북에서 SUV 차량이 새벽에 교차로 옆 주택가 담벼락을 들이박아서 당시 60대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신고자와 유족들은 모두 단독 사고인 줄 알고 있었는데요. 방범용 CCTV를 확인해 보니 단독 사고가 아니었고 신호 위반 화물차를 피하려다가 발생한 비접촉 뺑소니 사고였던 것입니다. 한편 최근 춘천지법에서는 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급격하게 변경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70대 운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처럼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요즘은 과거와는 달리 블랙박스나 CCTV 등의 영상 장치가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늦은 시각이나 또는 인적이 드문 곳이라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추적하기가 무척 수월한 편입니다. 네. 실제로 경찰의 뺑소니 사건의 검거율은 98에서 99% 정도나 되기 때문에 도주를 통해서 사건을 무마하겠다라는 생각과 행위는 절대 지양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양측의 신상 정보를 주고받거나 경찰 신고 또는 구호 조치를 위해서 반드시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 밖에 조치 없이 운전자가 임의로 판단을 해서 피해자를 가해자의 차량에 싣거나 다른 장소로 옮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호 조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유기나 방조 혐의도 더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직접 병원으로 이송을 하더라도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는 두려워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도주치상의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접촉 도주치상이라 할지라도 인명피해나 재물손괴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인적 정보를 꼭 남기고 그 밖에 구호 조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도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소한 교통법규라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비접촉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제가 9월 말 정도 자동차 차사고 이렇게 충돌 사고 있었거든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였었나요? 제가 그 사건 배경은 외길이거든요, 길이. 네네. 차 하나 정도 다닐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에서 트럭은 위로 올라오는 길이었고요. 네. 저는 이제 코너를 꺾어서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었거든요. 네, 내리막길에 그래서- 있는 코너에서. 네, 저는 내리막길. 네네. 그래서 그래서 충돌을 그 하셨군요. 내려가는 길에 길이 이제 구불구불했는데 너무 그 코너를 꺾어지는 길이 짧았거든요. 그래서 네. 코너를 돌아서 내려가는 길에 그 차를 발견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차 발견한 시점이 너무 거리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네. 그 안전 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주치는 딱 순간 그 차 트럭이 2.5톤 트럭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진하고는 달리 사진은 찍어져 있는 상태를 보면 오른쪽 길이 되게 넓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내려갔을 때 발견했을 때는 차의 부피하고 크기가 길을 다 가려져 있는 상태라서 네. 그 갑자기 만난 상태라 길이 제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갈 길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너무 가까운 거리라 제가 이제 그 브레이크 잡아도 어차피 사고 나는 상태고 네네.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포기 상태로 짧은 거리다 보니까 그냥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리거든요. 네네. 근데 사진은 오른쪽 길이 넓어 보여요. 갈 수 있게 보여요. 네, 통로가 있어 만약에 보이긴 갈 수 하네요. 있었으면 네. 그쪽으로 피하는 건데 저한테는 그 순간에는 그 길이 없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속도도 그래서 좀 있었을 거고요. 딱 네. 차시 지점이 제가 나중에 이제 사진을 본 건데 제가 왼쪽으로 받고 왼쪽에서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나 보면서 봤을 때는 제 과실이 크게 이게 사진상으로는 제 과실이 커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사고 나기 전에는 이게 길이 보이지 않았던 그 차가 크기가 커서 길을 다 가로막은 상태라서 보이지 않았다는 이게 저한테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밝혀낼 수 없는 게 그 차에도 블랙박스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자전거다 보니까 블랙박스를 정착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으로는 경찰에서도 이제 어떤 과실, 처음에는 이제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제 잘못 과실이 크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억울하다는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네, 자전거를 타시던 중에 내리막길 코너에서 2.5톤 차량과 충돌을 한 상황입니다. 사실 부상 정도도 상당히 심각해 보이시긴 합니다. 과실비용 네. 측정이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옆에 하서정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구체적인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상담드릴 하서정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외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그 길이 혹시 일방 통행 길은 아니었어요? 그게 저기 지방길이어서 네, 이게 산으로 올라가서 외길, 그러니까 양 옆으로는 담이 돼 있거든요. 담으로 둘러싸여져서 그냥 차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럭이 지나가는 것이 그 네.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죠? 네네. 자전거는 옆으로 뭐 차가 멈춰진 상태라면 제가 안전 방어가 됐다면 옆으로 갈 수는 있는데 네, 서로 양 사이드로 만약에 차가 지나가고 저 사이로 간다면 네, 자전거는 좀 중심이 그 사이로 들어가는 게 좀 두렵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잘 타는 사람이면 쭉 같이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네. 보통은 이게 그 사이를 그냥 걸어간다든가 그런 정도의 거리거든요. 그렇죠. 같이는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전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차 대 차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네. 길에서는 트럭이 이제 당연히 사고 올라오고 안 나고 멈췄겠죠. 네, 아니면 이제 뒤로 백을 해서 안전지대만큼 가서 이제 차가 하나 지나가고 차가 한 다음에 또 한 차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거든요. 두 대는 전혀 갈 수 없는 거리요. 두 대가 교차해서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네, 그게 말씀은. 불가능하죠. 한 대만 올라올 수 있는 길이기는 네네네. 한데 근데 한쪽 방향으로만 통행하라라고 하는 어떤 제한된 도로는 아니고 그냥 길의 폭이 무척 좁아서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뜻이에요? 네네네. 한 방향으로 정해진 도로는 아니고요. 네. 네, 그리고 혹시 지금 뭐 길을 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가까이에 자전거 도로는 없었어요? 네, 없어요. 그건 없고요. 그 산을 지나 시골길이라서 네, 저도 처음 가는 길인데 그 길로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자전거 길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서로 이렇게 왕방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선생님께서 앉아 계신 아까 그 사진에 보면 앉아 계신 위치를 보면 네. 그 아까 이제 저한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 왼쪽 오른쪽의 방향은 지금 저희가 딱 사진을 봤을 때 네. 사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인 거죠? 네네. 차 기준은 아니죠? 저는 이제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려가는 기준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제가 가운데로 갔는데 떨어져 있는 거는 제가 왼쪽이 떨어져 있는 거죠.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부딪혀서 왼쪽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자전거는 어디쯤에 지금 사진상으로 저 트럭의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네. 지금 사진상 찌그러진 부분이 있거든요, 트럭에. 네. 그 찌그러진 그 부분을 충돌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사진을 바라보는 기준으로는 왼쪽, 차량의 기준으로는 오른쪽으로 충돌이 됐어요. 그렇죠? 네네. 지금 어쨌든 자전거라 할지라도 네. 차량의 기본적인 주행 방향을 무시하고 주행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진상에 나오는 저 트럭이 네. 이 사고 그 사진 찍을 당시에는 일부러 차량을 오른쪽으로 옮긴 것이 아니고 원래 저 네. 차량은 저 방향대로 주행을 해오고 있었다면은 어쨌든 원칙적으로 제일 처음에 지금 자전거 운행하신 선생님이 네. 그 도로에 어쨌든 오른쪽으로 주행하셔야 되는데 왼쪽으로 주행하신 것은 사실 아니 맞지 왼쪽 않나 주행 싶습니다. 아니에요. 차가 근데 제가- 부딪힌 부분이 보시면은 그런데 제가 그거는 이제 사진을 봤을 때는 제 과실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그랬으면 말을 안 하죠. 제가 받아들이는 건데 네, 제가 내 차를 발견했을 때는 네, 제가 떨어졌을 때는 왼쪽에 그러니까 저는 과실 크게 왼쪽에 박은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도착하기 전에 제가 차를 발견했을 때는 길이 없어서 네, 차가 그 길을 가리고 있으니까 보이질 않으니까 네. 저 포기 상태로 그냥 이제 짧은 거리지만 내려갔는데 부딪히기를 왼쪽에 부딪힌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선택 사항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없으셔서 그러면은 네. 방향을 보자마자 급격히 왼쪽으로 트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제가 예전에도 제가 죄송한데 네. 그런 이야기는 7월달에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비저촉인데 네. 제가 하늘공에 늘 가는 운동이 있어요. 근데 네. 늘 오른쪽 길로 제가 가야 그 길은 안전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게 차가 오는 걸 보고 피하다가 이제 미끄러졌나 봐요. 근데 제가 항상 오른쪽으로 가는 길인데 네. 제가 혼자 타다가 이제 사진을 못 찍었잖아요. 네. 근데 그 차량이 저를 찍어준 사진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네. 근데 제가 어디에 떨어졌냐면 제가 늘 오른쪽에 갔는데 완전 왼쪽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저 그 사진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네. 이 자전거라는 게 어떤 물체를 보고 잠깐 놀란 사이에 바퀴가 살짝만 삐뚤어져도 전혀 다른 방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불러졌을 때는 제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때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때 어떤 공포감에 그 자전거가 굴러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요. 그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말 전혀 다른 그쪽 길은 제가 늘 운동할 장소에서 가보지도 않은 왼쪽 뒤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제가 그걸 보고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이 사진을 발견했거든요. 비접촉이라는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이 가까운 거이지만 저는 왼쪽으로 가지 않았거든요. 저는 습관적으로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 붙어서 갔는데 코너를 꺾어서 살짝 이제 약간 존칭길로 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차가 이렇게 내가 왼쪽 하나 사진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길이 있어 보이는데 막상 자전거를 타고 하다가 물체가 너무 가까이서 바라보면 길이 안 보여요. 그거를 이제 자전거 타지 않으신 분 같은 거 아마 공감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네. 제일 지금 안타까운 거는 어떤 물질 피해도 있지만 이걸 제 그 상태를 알지를 못하고 사진상으로만 그 어떤 교통 법률로만 따지고 이렇게 저를 가해자로 판단한다는 게 저는 그게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게. 자, 지금 그러면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봅시다, 선생님. 근데 지금 사진상으로는 지금 선생님이 떨어진 그 위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거는 어디서나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 그 부분은 지금 아마 경찰이든 다른 보험회사에서도 보는 게 아니고요. 차량에 부딪혀서 찌그러진 부분을 보자는 말씀이에요. 네. 그 부분도 지금 오른쪽이거든요. 뭐 가운데도 아니고 아예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량의 오른쪽. 지금 그러니까 우리 사진상으로 보면 왼쪽. 불려서 떨어진 지점이 왼쪽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왼쪽으로 떨어져 있겠죠. 부딪힌 오른쪽에. 부분이요. 부딪힌 그러니까 부분. 부딪힌 부분이 차의 오른쪽이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에서 충돌했다. 그러니까 차의 왼쪽, 즉 우리 사진의 오른쪽에서 충돌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선생님도 내가 평소에 지금 선생님 말씀에서는 평소에 내가 오른쪽으로 주행한다라는 말 말고요. 그거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 다른 네. 분들도 다 충분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금 충돌의 순간에 오른쪽으로 주행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블랙박스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증거를 못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시청하게 된 게 네. 그때 한 변호사님이 자전거 차에 대해서 그 접촉사고 났을 때 비율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전거에 대해서 너무 그 약자에 대한 자전거를 탔을 때 어떤 저런 거를 너무 잘 설명해 제가 1호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자전거를 이렇게 가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자전거는 부딪히기도 전에 어떤 물체가 나타나면 공포감에 휘둘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 몸에 조절이 안 돼, 이제 공포감에 맞아서 그게 그냥 심리적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길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나도 큰 차가 알지 못하는 트럭이 길에 막고 있으니까 저도 양쪽 길이 안 보였거든요. 전혀. 네. 제가 보였으면 사진적으로 보였으면 그 길을 피했겠지만 저한테는 달리는 센 속도도 아니지만 그 큰 차가 길을 막고 있으니까 피할 길이 없어서 그냥 저는 그때 공포에 앗아져서 저 그냥 포기 상태로 갔는데 그 상태에서는 제가 어떤 일지기로 갔는지 그거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제가 그 점에서는 왼쪽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저만 확실히 아는 거죠. 근데 제가 떨어졌다는 것이 왼쪽이 떨어졌다는 게 정말 저한테 또 불리한 점으로 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참작으로 이제 7월달에 사고 난 것도 보면 그것도 이제 뭐 증거 자료가 없잖아요. 저만 아는 사실인데 제가 거기 하늘공원은 왼쪽 길을 갈 수가 없는 길이거든요. 항상 오른쪽으로 꺾어서 가는데도 정말 그 큰
길에서도 왼쪽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자전거라는 게 그렇거든요. 네, 선생님. 상황과 맞닿으면 전혀 상상치 못하게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변호사님이 너무 그 자전거에 대한 공감을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시길래 제가 그래서 이걸 알게 됐거든요. 선생님의 진술을 제가 지금 충분히 들었는데요. 왜 제가 끝까지 듣고 있었냐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저희가 그 선생님의 과실이 없다.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 오른쪽으로 주행한 것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제가 뽑아낼 수 있을까 해서 열심히 들어봤어요. 네. 그런데 선생님 말을 어떤 것을 들어도 내가 평소에 오른쪽으로 주행한다라는 것 말고는 공포심에 맞아요.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그 저만 아는 외에는 사실이에요. 저만 아는. 네, 그거 외에 일이 안 그러니까 보여요. 나만 아는 사실이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설득을 해야 되는 건데 나만 아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상대방한테 말해서 믿어라 그렇게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줘야 되는데 선생님 말씀 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제 자전거가 공포스러워서 어느 방향으로든 넘어질 수도 있다. 근데 통상 사람이 공포스러우면요.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주행 중에도 그렇고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그런데요. 공포스러워서 뭔가 그 충돌의 상황에 입각해서 굉장히 불측의 행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인데 그 불측의 행동이 그래도 약간의 경향성을 띱니다. 어떤 경향이냐면은 저 상대방이 그러니까 다가오는 차와 충돌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꺾는 그런 행동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길이 안 보였다고. 네, 그래서 충돌을 앞두고 있으면 어쨌든 길이 아예 안 보였다라는 부분의 그런 진술이 경찰서에 가셔서 하시든 보험서에 하시든 재판정에 가셔서 하시든 선생님한테 유리할 것이 없는 게요. 정말로 진실로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주행을 하셨다면 길이 조금 보입니다. 오른쪽이 하다못해 낭떠러지라도 보이고요. 길이 전혀 안 보일 수가 없고 차로 가득 찰 수가 없어요. 물론 충돌의 그 순간에는 가능한 얘기기도 하지만 사실 그 지금의 선생님의 말씀은 오히려 선생님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데요. 적어도 선생님이 오른쪽으로는 주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입증해주는 자료가 됩니다. 진술만으로 어떻게 증거가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선생님의 지금의 진술은 선생님의 법정에 가시면 선생님께 철저히 불리한 진술로 활용이 됩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제가 이거 제가 물질적 피해자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정말 길이 안 보였다는 게 저는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네,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과 실제로 발설을 했을 때 증거를 어떻게 쓰이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때문에 제가 그냥 선택 사항이 없어서 어떻게 갔는지 그거를 그냥 그때는 포기했어요. 네. 마주치지만 길이 안 보였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서 선택 사항이 없었거든요. 선생님의 말씀이 제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아닌 수사기관 그리고 법정 판사님 앞에서 하셨을 때 선생님이 적어도 오른쪽으로는 주행하지 않았고 왼쪽에 주행해서 선생님의 과실이 크구나라는 것을 더 아주 철저하게 입증을 해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선생님의 희망사항과 선생님의 실제 사실관계는 다르거든요. 선생님은 그 말을 함으로써 이 사실관계, 이 사고가 내가 오른쪽으로 주행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하시지만 선생님의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전부가 선생님이 적어도 오른쪽은 절대 주행하지 않았겠구나, 왼쪽으로 주행했고 하다못해 정말 아주 적어도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가운데로 주행을 해서 선생님께 과실이 적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처럼 보여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진술이 저는 알거든요 라는 말은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내가 주행했을 때 오른쪽에 도로라든지 아니면 그 바깥에 그 오른쪽 이후에 그 전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진술이 선생님은 유리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도 사건을 진행할 때는 철저하게 불리합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어떤 불력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또 안타까운 거고 또 저는 그래서 처음에 그 상대방도 처음에는 사고가 났을 때는 경찰이 필요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진을 찍어 보니 뭐 오른쪽 길이 넓어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시 사진을 해서
경찰서에 제출을 한 거였거든요. 네. 저는 그 순간에도 정말 한 번도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네. 그 증거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 거고. 네. 그리고 보험사 측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네. 제가 6이고 배 가십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7, 8, 10, 100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난 정말 이게 정신적인 가장 큰 충격적인 거거든. 몸도 사고 났지만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떤 그 상황에 처해보지도 않고 어떤 보여지는 사진상으로 그렇게 판단 지은다는 게 정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거 하지 않으면 정말 이게 정말 저에게는 뭐 영원한 그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네. 이걸 못 발견해서 네. 증명할 수 없어서 제가 여기까지 이제 신청까지 하게 된 거거든요. 네. 물질 보상이 아니에요. 네, 제가 뭐 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사진 안 보이고 싶은데 그 현장 가서 내가 경찰서에서 다시 한번 재현해주고 싶었다고. 네. 근데 그게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사진이라고 보는 게 틀려요. 그 길을 가려졌는지 안 가려졌는지 그 차를 세워놓고 한번 그 가까운 거리에서 어떤 프로라도 그걸 가능할지 저는 그걸 시험해보고 싶어요, 정말. 네, 정말 뭔가 보이는 증거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준 판단을 하면 제가 관심 네. 큰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올해만도 벌써 2번이나 사고가 나셨으니까 보통 자전거 타시는 분들 보면은 이동형으로 녹화할 수 있는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앞으로. 앞으로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보세요? 네. 아, 이건 보험사에서는 판결은 어떻게 제가 더 같이 청구를 되나요? 변호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냐 질문하신 건가요? 네네. 지금 사실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사진상 그 차의 오른쪽에 충돌된 부분이 이제 찌그러져 있고 한 부분 때문에 그래도 지금 자전거를 타신 상담자님의 과실 비율이 큰 것으로 보이고, 또 그곳에서 사실 아까 여쭤볼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차량의 그 상대방 차량의 주행 속도나 또 지금 상담자님의 주행 속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내려가는 쪽에서 오히려 더 잘 보이고 올라가는 쪽에서는 더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그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 상황에 따라서 정말 70대 30이면 잘 그래도 지금 사연자님께 잘 나왔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 좋게 가면은 뭐 90대 10까지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이 속상하실 텐데 몸 치료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상가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계약 기간이 종료된 임차인이 말썽입니다. 그 상가는 현재 유학 중인 아들이 6달 후 귀국해서 작업실로 사용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진작 계약 갱신은 하지 않기로 임차인도 동의했습니다. 근데 계약 만료될 때가 되니 자신은 들어올 때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며 갑자기 3천만 원의 이사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거절하니 계약 종료 시점에 영업도 끝내더니 짐을 빼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물과 집기 등이 그대로 있는데요. 물건들을 빼달라고 여러
여러 번 요청했지만 이사 비용을 줄 때까지는 빼지 않겠다고 합니다. 물건을 다 빼면 주겠다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명도 소송을 할까 했지만 사실 이 임차인은 월세를 몇 달 동안 내지 않아서 보증금도 다 까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명도 소송하면 저만 손해일 것 같은데요. 퇴거 불응죄로 고소를 하는 게 나을까요? 하셨습니다. 참 복잡한 상황인데요, 변호사님. 권리금을 내고 입주한 상가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임대인의 상가 사용 목적으로 다음 임차인에게 이 권리금을 받지 못한다면 임대인이 이사 비용 등을 줄 의무가 있는 건가요? 이 사연을 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것도 그 계약에 이제 그 갱신 요구권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권리금 회수를 보호해달라 요청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사연을 살펴보면은 3기 이상 아마 연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이 모두 다 까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도 없어서 이사 비용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네, 사실 보통 이런 경우 일반적인 방법이 명도 소송인데요.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못해서 보증금에서 다 까인 상황이다 보니 이럴 때는 이 명도 소송 자체도 하나마나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보증금은 그 기존의 월세와 여러 가지 손해배상에 대해서 보증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명도 소송은 그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그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퇴거하라라고 하는 법적으로 그런 명령을 하는 소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증금 여부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명도 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에 대한 확인을 받고 판결문을 받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강제 집행을 하시면 그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런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애초에 이러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가 따로 있을까요? 네, 지금 상황이라면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셔서 지금 우리 세입자가 더 이상 다른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가처분을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 임대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물건이나 집기 등을 임의로 처리하는 건 어떨까요? 임의로 처리하시는 것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임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손괴하거나 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더라도 임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책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네, 퇴거 불응죄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퇴거 불응죄는 그 구성 요건에 전혀 해당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지금 임대인 분이 아니라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임대인 분이 그 임차지에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임차인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퇴거를 요구한다면 임대인이 퇴거를 해야 될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퇴거 불응죄로 의율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사 비용을 3천만 원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일반적인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권리금 정도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 좀 일반적인 수준으로 좀 협상해 볼 여지가 있을까요? 사실 협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뭔가 비용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정당하게 명도 소송을 통해서 퇴거를 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명도 소송은 아무래도 소송 기간이 적어도 6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는 목적에서 얼마간의 이사 비용을 지급하겠으니 원만하게 서로 합의해서 퇴거하라라는 의미에서 합의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퇴거 불응으로 인해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게 돼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면 임차인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권리금 분쟁은 상가 임대업을 하는 건물주에게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조치들을 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권리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갱신 요구권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제 계약할 때부터 권리금에 대한 그 미리 어느 정도 상당한 보상을 제공을 해서 처음부터 권리금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없다든지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계약서에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군요. 네, 기록도 해야 되지만 네. 기록만 한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상당한 보상을 미리 제공을 하는 것이 혹은 뭐 내보낼 때 권리금 명목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께서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은 세입자가 몇 기 이상 그 월 차임을 연체했는지를 잘 계산을 하셔서요. 명도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귀가 시간이 부쩍 늦어졌습니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도 많고 술자리도 많았는데요. 모든 모임에 회사 여직원과 함께 다니는데 느낌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외박을 하거나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요. 왜 둘이 그렇게 붙어 다니냐고 물어보면 쓸데없는 의심하지 말라면서 역정을 냈습니다. 그렇게 부부싸움은 늘어났고 급기야는 부부관계도 거의 없었고 서로 대화도 하지 않았는데요. 아이 때문에 결혼 생활을 견뎌보려고 했지만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협의 이혼에 합의했고 숙려 기간을 갖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 남편은 보란 듯 외박을 하기 시작했고 아무 사이도 아니라던 그 여직원과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래도 되느냐며 따지니 남편은 우리 이혼할 건데 왜 신경을 쓰냐며 오히려 당당하게 구는데요. 저는 위자료도 없이 아이도 키우기로 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남편은 협의 이혼을 결정하고 숙려 기간 중에 다른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이 협의 이혼 시에 숙려 기간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혼인의 중요성,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 헌법상으로도 굉장히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혼을 결정할 때는 좀 더 신중하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숙려 기간을 두어서 숙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네, 숙려 기간 중에 이혼 의사를 철회하거나 이혼 소송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네.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숙려 기간 중에 부정 행위를 저지른 남편,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걸까요? 딱 일도 양단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네. 그 숙려 기간 중에 이미 당사자가 서로 합의를 통해서 그 외도에 대해서 부정 행위에 대해서 미리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계는 이미 파탄이 난 사이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서로 미리 허락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가능하지만 무조건 숙려 기간이라고 해서 외도 행위가 허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상담자인 아내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찍이 이 이혼에 이르게 한 원인이 그 부정행위에 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좀 증거를 취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 없다면 숙려 기간 중에 그 외도를 한 부분에 대해서라도 위자료를 청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제가 자그마한 사업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겨 거래처 사장님과 분쟁이 생기게 됐습니다. 결국엔 다툼 끝에 재판까지 하게 됐는데요. 재판에서 이기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결정적으로 제시할 증거가 부족해서 고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분쟁 중인 사장님과 회사 관계자들의 대화를 엿듣고 몰래 녹음을 하게 됐는데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면 저에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법적으로 저에게 문제가 생길까 봐 무섭습니다. 재판에서는 모든 증거가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대화 녹음 증거를 확보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타인 간의 대화 녹음 제출해도 괜찮은가요? 괜찮으냐라고 딱 한마디로 질문을 하신다면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포함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는 녹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비법 제14조의 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 금지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형사상 제출되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사나 다른 소송에 제출이 될 때에도 요즘 이제 법원의 추세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리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네. 좀 문제가 될 소지가 많군요. 네. 그럼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주변인들에게 공유하는 거는 괜찮을까요?
그것도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판에 제출하는 것은 다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를 좀 더 이제 고려해 봄직도 하지만은 타인에게 공유하는 것은 사실 그냥 그 자체로 위법하지 다른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 그 자체가 위법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때에 따라서 몰래 녹음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모두 불법인 건가요? 몰래 녹음을 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고정된 영상 장치로 CCTV로 녹화를 한다. 그리고 블랙박스로 녹화를 한다. 뭐 이런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애초에 어떤 행위나 그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한 장치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다른 이제 범죄 예방을 위해서 또 그 또한 CCTV나 블랙박스 또한 그 영상 장치를 설치를 할 때는 이 뭐 어떤 목적으로 영상 장치를 설치하고 촬영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몰래 녹음을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은 타인 간의 대화는 아예 몰래 녹음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형사적으로 어렵다면 민사적으로는 어떤가요? 민사적으로도 좀 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민사적으로는 증거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최근에 대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판시한 판례도 있어서 주의할 것을 요합니다. 네. 직접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게 아니라 제3자를 시켜서 녹음을 하게 한다면 처벌받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또한 타인 간의 대화를 직접 녹음한 사람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교사범이 되는 것인데요. 그 또한 다르지 않게 처벌이 되기 때문에 절대 타인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네. 근데 증거 수집에 가장 좀 우리가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녹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녹음 파일이 정말 합법적인 증거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에 부합을 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타인의 대화, 즉 본인이 포함되지 않는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제 본인이 포함해서 본인의 대화를 녹음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할 때는 그 대화자들의 동의를 미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게 중요하고 그 대화 참여자들의 동의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면 맞습니다. 될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타인 간의 이제 녹음을 어쨌든 했단 말이에요. 네네. 한 상황이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본인만 알고 있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제공을 하거나 그러지만 않았다면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 녹음이 있다면 그 녹음을 통해서 이제 타인과의 소송 혹은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혹시 취득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것을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확보를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그것도 아까도 계속 재차 반복을 해드리는 것이지만은 애초에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을 한 것은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통용되는 이야기다, 가능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즉, 이 녹음 자체는 절대 이제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활용해서는 안 되고 그 외에 다른 합법적인 증거를 취득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만 알고 있는 녹음이라면 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짚어를 주셨는데 이 녹음을 토대로 상대방에게 녹음을 들려주면서 이런 녹음 증거가 있다 하면서 그 대화를 좀 유도를 해서 녹음을 하는 건 어떨까요? 그거는 뭐 본인이 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상대방한테 자백을 하면서 상대방의 처분을 기다리는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자체는 절대 권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런가요? 그럼요. 상대방에게 나는 이런 범죄 행위를 했는데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절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요. 제가 이제 이것은 그냥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니까 그 녹음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합법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고민을 더 해보시라는 말씀이었지 이 녹음을 가지고 다르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나만 알고 있는 녹음은 괜찮다. 이게 사실 괜찮은 게 아니고요. 그 자체로 불법이지만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 정도의 말씀이었어요. 절대로 알겠습니다. 불법입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하서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0255-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